개각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개 부처의 부총리, 장관 등이 교체되었고, 앞선 국토부, 해양부 장관 교체와 더불어서 7개 부처의 장관 인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장관은 일정한 수준, 차관급 이상 올라간 사람이라든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전직 이 관료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대학 교수라든지 어떤 주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망성이 높은 사람들도 다 장관 부총리직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번에 부총리나 장관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몇 가지, 이거 부총리나 장관이 가문의 영광이나 돌아가셨을 때 비석에 부총리 장관 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과 더불어서 정치적, 사회적 생가사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했던 부총리나 장관분들이요, 큰소리 치면서 들어왔다가 죽도 밥도 아니게 흐지부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을 위한 것일까? 정말 알짜배기는 다 뽑아먹고 산다. 그러면서 대통령 이름을 판다. 자, 대통령 이 말기 총선 이후에 대비해서 저분들이 얼마나 노력과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놓고 가는 것일까? 1년 남짓할 장관이나 부총리 자리 같았으면 애초에 사양을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을 하라고 하면서 지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직에 대한 일종의 사명감들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저보고 저도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아주 높은 분이 와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살아온 관점과 또 제 자신이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을 다 고려해서요,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잘난 분들이 관직을 맡을 때는 국민을 위한다, 그리고 정권과 대통령을 위한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데요. 자, 이제 이번에 부총리나 장관 맡으신 분들은 큰 대가가 없으면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자세와 정신으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시더라도 지금 이후부터 레임덕이 오고 말 겁니다. 자, 그 레임덕을 맞으면서 정권은 끊임없이 흔들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서 자기 부서에 있어서 이 집권을 한 의미, 즉 박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게 집권을 할 때 가졌던 목표와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퇴임 이전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더 이렇게 반영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하고 국가적 정체성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결국 나중에 장관을 했노라 하고 손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해고담도 적을 만큼 그런 가치나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요, 고위직을 맡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지 잘나서 한 줄 알고 그런 부분들을 가진 깊은 의미들을 자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척 헤이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원래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는데요, 오바마가 상원에 이 국방 군사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의 집행부에 국방부 장관으로 넣었습니다. 자,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집권 이후에도 W. 부시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게이츠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한동안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국의 국방을 통솔하는 부분에서의 이 전체 군부와 군산 복합체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오바마는 공화당 출신을 의도적으로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서 한마디로 미국의 정권에서 국방부가 가지는 그런 의미, 즉 미국의 군사 전략과 미국의 군대가 가지는 전 세계적인 의미를 크게 틀이 바뀌지 않는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헤이글 장관이 교체될 때는 수잔 라이스 외교안보 보좌관을 감당을 못해서 쫓겨나듯이 되었다고 그 과정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자, 현 정권에도 장관까지 지내고 나가서 결정적일 때 불편한 이야기를 언론에 대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관은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권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생각을 하고 장관을 시켜준 의미를 정말 뼛속 깊게 자각해서 장관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내년 2016년에는 올 것이다. 한국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위험할 수 있다. 기업 부채도 위험할 수 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관리해가는 경제부총리 입장은 매우 막강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노믹스니 뭐니 얼마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니 부동산 값을 올리니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니 하는 일회성 쇼를 할 게 아니라요. 정말로 위기 관리를 잘해서 저는 경제가 침체되고 살아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야당이 그냥 두겠냐. 아니 그냥 안 두면요. 저희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한 게 최선입니다. 자, 성장률도 낮추어 조정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3%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기 요인도 곳곳에 많습니다. 무디스가 사상 최고의 신용 등급을 평가했지만은 IMF 직전에도 한국은 신용 평가가 최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위기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두 번 다시 IMF나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 같은 이런 일들이 오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잘 하겠다고 솔직히 국민 앞에 좀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경제부총리나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뭐를 살리고 몇 프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두 번 다시 전 국민들이 중산층과 서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위기를 이 땅에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기 요인들을 미리 터뜨려 갈 거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전부 감수하여서 같이 견뎌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제부총리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갔어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사회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 편찬을 해서 발표를 할 때쯤 되면 또 난리가 한번 엄청나게 날 겁니다. 자, 그때 가서 한꺼번에 난리를 치르지 말고요. 이 평소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이 잘못된 요인이나 부실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논리 등을 국민 전반에 알리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좌파나 종북들이 선동하고 야권이 거기에 가세할 때 그런 흐름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스톱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에 그 부총리와 장관을 맡으신 분들이요, 큰 사명감을 갖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끊고.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에어쇼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얼마 전 16대를 수출한 T-50 고동훈련기 한 대가
추락해서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T-50의 사고는 이전에는 2번 있었는데요. 추락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3년 8월 28일 T-50 훈련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이때는 이 고동 기동 훈련을 하다가 이 조종 미숙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게 보였는데요. 또 이 2012년 11월 15일 이 T-50으로 개량해서 만든 블랙 이글이, 이것은 이제 에어쇼 전문 비행기였는데 또 추락을 해서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이때는 이 정비 불량으로 선 하나를 차단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미국의 고등 훈련기를 갖다가 수출한다. 또 T-50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 하는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만드는 T-50 굉장히 고성능에 정말 뛰어난 훈련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런 훈련기인데요. 그 앞에 이 2번의 사고도 본질적인 기체 결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에서 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고요. 또 한 번은 이 훈련의 이 각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 비행기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추락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T-50이 추락한 원인이 기체 결함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가 상업화되어서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해외에 수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까지 간 비행기가 결정적인 기체 결함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앞선 2차례의 사고도 결국은 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50을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좀 부실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까지 수출했다가 망신살이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될 문제고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국내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T-50 비행기가 여러 가지 부실하고 그 수출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수출했다가 해외에서 사고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자제해야지요. 인도네시아 측도 결국은 이 T-50에 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측에 클레임을 걸고 여러 가지 이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라도 우리 측이 먼저 한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만 나면 항상 정권의 문제로 또 우리 내부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마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상습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측이나 여러 군데에 전화를 걸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또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결함일 가능성은 사실상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없다. 최근에 개발된 비행기고 이미 대중적 보급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런 비행기에서 결정적인 기체 결함이 나올 수는 없다. 정비 불량 내지 조종 미숙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50 사태로서 마치 한국의 항공기 제작 기술 전체를 문제 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좀 조심을 하고요. 중요할 때니까 말들을 아끼는 것이 좋을 거라 봅니다. 저는 기체 결함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